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의약품 복용 뒤 운전 중 사고가 늘면서 대한약사회가 운전할 때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분류해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졸리거나 집중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느낄 땐 운전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입니다. 추위의 기세는 누그러졌지만 동쪽 지역의 건조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제주 남쪽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며 기온은 다소 오르겠지만 동쪽 지역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0.9도로 아침에도 큰 추위 없었고 한낮 기온은 7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는 가운데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최근 강원 산간에는 10cm가 넘는 눈이 내렸지만 동해안은 겨울 가뭄으로 바싹 말라가고 있습니다. 메마른 날씨 속에 산불 위험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멀리 백두대간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동해안 숲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같은 강원도라도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숲 전체가 바싹 메말랐습니다. 산속에는 이렇게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낙엽은 손으로 비비기만 해도 잘게 부서질 만큼 말라 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강릉 강수량은 12mm, 평년의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열흘 넘게 건조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마른 날씨 속에 산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밤 동해시 달방동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고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삼척 도계읍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산림 10,000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불 위험이 커지자 지난달 27일부터 강원 동해안 지역의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는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1월에 경계 단계가 발령된 건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경계 단계가 1월 달에 발령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만큼 다른 해에 비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림당국은 강원 동해안 지역에 진화 헬기 22대를 배치하고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50km 내에 있는 헬기를 전부 띄울 수 있도록 골든타임 30분 이내에 현장 도착 개념으로 골든타임 운영하고 있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당분간 이렇다 할 비나 눈 소식이 없는 상황. 산림당국은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일 공동연구팀의 동물 실험 결과 뚜렷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일본 연구팀과 함께 휴대전화 전자파의 영향에 대해 실험했습니다. 70마리의 수컷쥐에게 생애 전주기인 104주 동안 4W/kg 강도의 900MHz CDMA 전자파를 노출했습니다. W/kg은 몸무게 1kg당 흡수되는 전자파 에너지의 크기를 뜻하는 지표로 인체 안전 기준 설정에 참고가 된 수준입니다. 연구팀은 전자파에 노출된 쥐의 뇌, 심장, 부신의 종양 증가 등을 대조군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실험군의 종양 발생률이 자연 발생 범위 안에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에 해당하는 생애 전주기가 쥐에 대해서는 2년이기 때문에 2년 전주기 노출을 했을 때 바람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저희들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 실험입니다. 생존율은 한국에서는 비교군 간의 차이가 없었고 일본에서는 오히려 전자파 노출군의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자파 노출에 따른 체온, 체중, 사료 섭취량 변화 양상도 한일 양국에서 전반적으로 유사했습니다. 이 연구가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실험해서 유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독성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독성과학에 발표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이라는 신대륙 탐사에 국민 모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에서 AI 신대륙은 소수의 탐험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앞으로 살아가야 할 터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AI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속도가 너무 빨라 현기증이 날 정도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와 AI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AI와 기술 혁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2일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데스크가 문을 연 이후 영상과 이미지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임을 밝히도록 한 AI 생성물 표시 문의가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AI 사업자와 이용자의 구별 문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지원 데스크가 문을 연 이후 열흘 동안 AI 기본법에 대한 문의는 총 172건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연말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안내를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보다 유튜브를 먼저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건강 관련 영상 5개 중 4개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지난해 6월 20일과 21일에 올라온 암과 당뇨병 관련 유튜브 영상 309개를 검토했습니다. 이 영상들의 과학적 근거를 분석한 뒤 세계적인 문헌 검토를 거친 것부터 개인적 견해에 그친 것까지 정도에 따라 A에서 D등급을 매겼습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수준의 A등급은 19.7%에 불과했고 근거가 매우 낮거나 없는 D등급은 절반 이상인 62.5%에 달했습니다. 특히 D등급의 경우 A등급보다 조회수가 3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증거 수준이 낮은 유튜브 영상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들에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등급이 유일하게 A등급에 비해서 조회수나 좋아요가 좀 더 높아요. 아마도 이런 D등급 영상들이 제목이 자극적이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연구팀은 건강 관련 유튜브 영상을 무조건 믿고 따르기보다는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꼼꼼히 따져와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유튜브 플랫폼 차원에서도 영상의 정확도 등을 모니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오는 4월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대한약사회가 운전할 때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386개 성분을 분류해 약국에 안내했습니다. 약사회는 해당 성분들을 단순주의 3개 성분, 운전주의 166개 성분, 운전위험 199개 성분, 운전금지 98개 성분 등 4단계로 나눴습니다. 운전금지 성분에는 인슐린, 졸피뎀, 모르핀 등이 포함됐습니다. 약사회는 약물에 대한 반응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졸림이나 집중력 저하 등 증상이 있을 때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탄저균과 패스트균 등 고위험 병원체 보유기관과 연구개발시설 100여 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병원체 보유기관 69곳에서 생물안전 보안관리 등 47개 항목을, 생물안전 3등급 시설 38곳에서 비상대응 장비 가동성 등 29개 항목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시설이 안전관리 기준을 100% 준수했음을 확인했고, 특히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의 음압 유지와 멸균 장비 유효성도 점검해 연구자 감염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 비행사들을 달 궤도로 보내는 아르테미스 2호 발사 목표 시점을 한 달간 연기했습니다. 이는 로켓의 연료 주입 후 카운트다운 단계까지 연습하는 모의 실험인 드레스 리허설이 연료 누출 문제로 중단된 데 따른 것입니다. 나사는 기술팀이 데이터를 검토하고 두 번째 웻 드레스 리허설을 수행할 수 있도록 3월을 비행 시험의 가장 빠른 발사 가능 시기로 목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리허설이 계획대로 성공했다면 가장 이른 발사 가능 시점은 오는 8일로 잡혀 있었지만 첫 번째 리허설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발사 가능 시점이 한 달가량 밀리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이번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절차를 설명하고 관세 인상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 국무부는 한국이 대미 투자 협력에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향한 곳은 미 국무부 청사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악수를 나눈 조 장관은 협상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한 채 회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 장관은 급한 불, 관세 인상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미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설명하고 관세 재인상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에 합의된 것이 이제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내용을 미치게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으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력 후속 절차도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보도자료를 내고 양국이 원자력과 핵잠, 조선산업과 대미투자 협력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 미국에 남은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주말부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을 만나 설득을 계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상황이 정리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미 외교수장이 만나 해결책 모색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계속 반복되면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항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인사들을 전방위로 접촉하며 우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행정부와 의회, 미 상공회의소,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 측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파악하고 한국 정부의 무역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관세 인상 조치가 양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고 상호 호혜적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 의회 통상 담당 의원 20여 명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선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와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 한미 간 기존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가 적법성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연방대법원도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관측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간 3일 CNBC 인터뷰에서 왜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행정부가 관세로 많은 수입을 거뒀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세를 바탕으로 새 무역 질서를 구축했다면서 이해관계가 매우 많이 걸려 있고 대법원이 매우 큰 국익과 관련된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소송은 당초 대법원이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이르면 지난해 말 또는 올해 1월 안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1월 소비자 물가가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쌀과 달걀, 라면, 고등어 등 먹거리 물가의 강세는 계속됐는데요.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1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0% 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 2%대로 올라선 이후 5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석유류가 0.0%로 보합세에 머문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유류는 지난해 12월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끌어올렸지만 지난달에는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1월 휘발유 가격은 0.5%, 자동차용 LPG는 6.1% 떨어졌습니다. 농축수산물은 2.6% 올라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한 석유류와 출하 물량 증가 및 전년 기저 영향을 받은 농산물 등의 상승폭 둔화로 전년 동월 대비 2.0% 올라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축산물은 4.1%, 수산물은 5.9% 올라 여전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품목별로는 쌀과 사과, 조기, 고등어 등의 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수입 쇠고기도 7% 넘게 뛰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달걀은 6.8% 올랐습니다. 가공식품 물가가 2.8% 오른 가운데 라면은 8.2% 뛰어 2023년 8월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채소류가 6.6% 떨어지면서 당근과 무, 배추는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먹거리 품목 강세로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설 명절 물가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농축수산물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배추와 사과, 한우, 고등어 등 성수품이 평시보다 50% 확대 공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SPC 삼립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8시간 정도 만에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공장 직원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544명이 대피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불꽃이 건물 위로 크게 일렁거립니다. 새까맣게 뿜어져 나온 연기가 공장 건물을 뒤덮고 주변으로도 퍼져나가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후 3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큰 펑 소리와 함께 소리가 나가지고 올라가서 보니까 불길이 엄청 크게 올라와서 소방은 불이 공장 주변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공장 내부에 가연물이 있어 대원들의 현장 진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한 냄새였어요. 이게 탈 때 나는 약간 화학 냄새? 좀 되게 맡으면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독성 강한 냄새 엄청 많이 났고. 불이 나자 공장 전체에 있던 544명이 대피했고 40대 여성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식빵 제조 라인이 있는 공장 건물 3층에서 났는데 이 건물에서만 60여 명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립 공장에 총 인원이 544명이 근무 중이었는데 알동에 62명이 근무를 했었고 1, 2층 50명, 3층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은 화재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과 자세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이번 화재는 면적도 넓은 데다 불길도 거세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난 지 8개월여 만에 대형 화재가 난 건데요. 스프링클러는 없고 옥내 소화전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배민혁 기자입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불이 난 직후 소방에는 펑 터지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축 소리 같이 막 펑펑펑 난 소리 때문에 나와봤더니 이제 연기나 이런 게 많이 났었고요. 회사 안에 막 냄새나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왔어갖고 머리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막 이랬었고. 소방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는 중에도 폭발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워낙 거세 검은 연기 기둥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인천 송도에서도 뚜렷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소방이 헬기 등 장비 60여 대를 동원해 총력 대응했지만 화재 면적이 워낙 넓고 불길도 세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공장 전체 그 3층 전체가 화재가 다 돌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또 가연물도 좀 있고 그래서 진입이 좀 어렵습니다. 워낙 화재가 컸기 때문에 7동으로 구성된 공장에서 불이 난 건 R동 물류동, 식빵을 만드는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층에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피했고 이들을 포함해 긴급 대피한 공장 전체 직원만 540여 명에 이릅니다. 불이 난 건물에는 자체 스프링클러는 없었고 옥내 소화전 설비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은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규정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조사한 바로는 자체 스프링클러 설비는 안 돼 있고 그 옥내 소화전 설비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의 사고는 처음이 아닌데 불과 지난해 5월에도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어제 발생한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 화재와 관련해 오늘 관계기관들이 합동 감식에 돌입했습니다. 감식은 화재가 발생했던 건물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장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장에 붕괴 위험이 있거나 진입이 어려운 경우 감식이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영덕에서 풍력 발전기가 부러지며 도로를 덮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20년 넘은 노후 기종이었지만 불과 8개월 전 안전점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80m 높이 거대한 철탑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부러진 날개는 산산조각이 났고 터빈 등 발전 설비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기둥 아래쪽이 부러지며 도로를 덮친 풍력 발전기 잔해입니다. 수십 톤짜리 발전기가 넘어진 충격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잔해가 날아왔습니다. 영덕군은 낡은 발전기가 강풍에 파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전기는 2005년부터 운영돼 설계 수명인 20년을 넘긴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설비를 최신형으로 바꾸는 사업을 계획 중이었지만 미뤄지는 사이 사고가 난 겁니다. 날개로 불리는 블레이드 찢어짐 파단에 의거한 상부 균형 상실과 2차 찢어진 블레이드에 의거하여 타워 가격에 의거하여 도로 방향으로 전복된 사안으로 우선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기종이 불과 8개월 전 안전점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는 점입니다. 사고 당시 순간 최대 풍속도 초속 10.9m 정도로 시공사 측 가동 중지 기준보다 낮았습니다.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특법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점검을 하지를 않고 있죠. 이게 겉으로 외견만 봐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덕군은 비슷한 시기 준공된 다른 발전기 23기도 비슷한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가동을 모두 중단시킨 뒤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2월 4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